당신이 몰랐던 조선을 알려주는 조이선이에요. 1398년 조선의 도읍은 이미 형제들의 붉은 피로 깊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권력을 향한 맹수들의 탐욕은 한 번의 살육으로 결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건국 초기 조선의 정국은 그야말로 살얼음판과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성계가 세운 새로운 나라에서 아들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왕좌를 갈망했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서늘한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과연 이 잔혹한 권력투쟁의 무대에서 두 형제는 왜 다시 서로의 심장을 향해 칼을 겨눌 수밖에 없었을까요? 피바람이 지나간 조선의 조정에는 기묘하고도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난이 끝난 후 실질적인 권력은 모두 다섯째 아들 이방원의 손아귀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대신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둘째 형이 영안대군 이방과를 왕위에 올린 것입니다. 그가 바로 조선의 제2대 국왕 정종입니다. 겉보기에는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고 순리에 따라 왕위를 양보한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성의 백성들조차 진짜 왕이 누구인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종은 철저히 무력한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국정의 핵심 결정은 궁궐이 아니라 이방원의 사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아침마다 왕의 용안을 살피는 대신 이방원의 눈치를 보며 줄을 서기에 바빴습니다. 정종 스스로도 자신이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극도의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오직 살아남기 위해 격구를 즐기며 정사를 멀리하는 신용을 해야만 했습니다. 평화는 철저히 위장된 거짓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안정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권력의 중심부에서는 또 다른 불씨가 조용히 그러나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씨는 이방원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넷째 형, 회한대군 이반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이방원의 권력 앞에 납작 엎드려 있을 때 유일하게 다른 꿈을 꾸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은 어디서부터 움트기 시작했을까요? 이반간과 이방원, 두 형제의 엇갈린 운명은 이미 첫 번째 난이 끝난 직후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이반간은 늘 자신도 왕위 계승에 정당한 자격이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계산은 나름대로 합리적이었습니다. 첫째 형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둘째 형인 정종은 자식 없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셋째 형은 불교에 심취해 세속의 권력에 전혀 뜻이 없었습니다. 서열상으로 보면 이반간 자신이 다음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순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현실은 이반간의 망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조정의 모든 대신들과 막강한 군사들은 오직 다섯째 동생인 이방원만을 주군으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반간의 마음속에는 시간이 갈수록 깊은 열등감과 지독한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치밀하고 냉혹한 정치력 앞에서 그는 늘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원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숨을 턱 막히게 하는 거대한 위협이었습니다. 이방간은 자신의 위태로운 입지를 다지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은밀히 사병을 기르고 자신의 편에 설 세력을 모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의 춤추단 정보망은 이미 도성 곳곳, 심지어 이방간의 집 깊숙한 곳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형의 그 어설프고 조급한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원은 굳이 먼저 움직여 형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완벽한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원은 철저히 계산적이고 인내심이 강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형이 스스로 파멸의 덫을 밟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기를 조용히 그리고 차갑게 기다렸습니다. 반면 이방가는 침묵하는 동생의 모습에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언제 자신의 목이 날아갈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이성을 서서히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방가는 동생에게 칼을 겨누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의 두려움을 폭발시켜 괴물로 만들었을까요? 이방간의 억눌린 불안감을 교묘하게 자극하여 뇌관을 터뜨린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중추원사 박포였습니다. 박포는 제1차 왕자의 난 당시 이방원의 편에 서서 큰 공을 세운 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받은 논공 행상에 심각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음에도 1등 공신이 되지 못한 것에 깊은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는 술자리에서 공공연히 불만을 터뜨리다 결국 이방원의 눈길을 벗어나 먼 곳으로 유배까지 다녀온 처지였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완벽하게 밀려난 박포에게는 자신의 복수를 대신해줄 새로운 동아줄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가 날카로운 눈으로 선택한 인물이 바로 이방원에 대해 깊은 열등감과 공포를 안고 있던 이방간이었습니다. 박포는 이방간의 심리적 약점을 너무나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은밀하고 끈질기게 이방간을 찾아가 치명적인 거짓말을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원이 곧 군사를 일으켜 형을 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모함이었습니다. 처음에 이방간은 반신반의하며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박포의 집요한 설득과 자신이 평소 느끼던 끔찍한 공포가 결합되자 결국 이성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박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방간에게 선수를 쳐서 이방원을 제거해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부추겼습니다. 이방간의 주변에 모여든 어리석은 무리들 역시 달콤한 말로 그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그들은 이방간이 거드린 사병병력이면 기습을 통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거짓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두려움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방간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동생의 목을 베는 수밖에 없다고 맹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방간은 이방원을 제거하기 위한 마지막 픽빛 카드를 꺼내듭니다. 운명을 가릴 그 밤, 도성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1400년 1월 28일, 개경의 차가운 겨울 공기를 가르며 마침내 조선의 운명을 가를 하룻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방간은 자신의 사병들을 총동원하여 이방원의 사절을 향해 선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도성 한 복판에서 그것도 백주 대낮에 형제간의 두 번째 끔찍한 사륙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무장 병력의 이동과 요란한 말바굽 소리에 개경의 백성들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서둘러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궁궐 깊은 곳에 있던 정종은 동생들이 또다시 피비린내 나는 칼부림을 벌인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깊은 탄식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방간의 군대는 초반에 기세 좋게 진격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움직임과 동선은 이미 이방원의 완벽한 예측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기습을 당했음에도 이방원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이방원은 곧바로 군사를 움직여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먼저 궁궐로 사람을 뛰어보냈습니다. 왕인 정종에게 반란을 진압할 공식적인 명분을 허락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매우 치밀하고 무서운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정종의 입에서 진압을 허락하는 어명이 떨어지는 순간 이방간은 왕위 계승을 다투는 정적이 아니라 국가를 뒤집으려는 흉악한 반역자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대의 명분을 확보한 이방원은 그제야 즉각 자신의 최정예 사병들과 측근 무장들을 출동시켰습니다. 이숙번을 비롯한 이방원의 맹장들은 압도적인 전투력과 전술로 이방간의 군대를 무자비하게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개경의 시가지는 금세 피가 튀고 비명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투의 향방은 너무나도 싱겁고 허무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이방간이 긁어모은 오합지졸들은 실전 경험이 풍부한 이방원의 정예병들을 당해낼 재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 몇 번의 교전 만에 이방간의 군대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방원은 도대체 어떻게 형의 기습을 이토록 완벽하게 막아내고 순식간에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방원이 이 두 번째 난에서 그토록 쉽고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병력의 숫자나 무기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진정한 본질은 정보력의 우위와 명분의 완벽한 장악에 있었습니다. 이방간은 극도의 공포와 감정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거사를 일으켰습니다. 반면 이방원은 하륜, 이숙번 등 당대 최고의 지략가와 무장들을 곁에 두고 철저히 계산된 시스템으로 움직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방원이 형의 반란 조짐을 사전에 모두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첫 기습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공격받아 방어전을 펼치는 모양새를 갖춤으로써 스스로를 억울한 피해자로 포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권력을 향한 그의 무섭고도 집요한 집념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이방원의 고단수 전략은 전국을 완전히 자신의 페이스로 끌어왔습니다. 이방간이 칼을 빼들고 집을 나선 순간 그는 이미 이방원이 쳐놓은 거대한 덫에 걸려든 불쌍한 사냥감에 불과했습니다. 이방원은 반격에 나서면서도 병사들에게 아주 특별하고 엄격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형 이방간의 목숨만은 절대 해치지 말고 생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형제 간의 뜨거운 우애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난에서 이복 동생들을 죽여 이미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그가 친형마저 죽인 페류나라는 끔찍한 정치적 오명을 두 번 다시 뒤집어 쓰지 않기 위한 고도의 여론전이었습니다. 백성들과 조정의 대신들은 선제 공격을 받고 위기에 처했던 이방원이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형의 난을 진압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그를 동정하고 강력히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군사적 승리는 물론이고 정치적 명분과 실리까지 모두 챙긴 그야말로 완벽하고 소름 돋는 승리였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승리자 이방원은 사로잡힌 형 방간에게 과연 어떤 처분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그 결정의 이면에는 어떤 치밀한 의도가 숨쉬고 있었을까요? 전투가 끝난 후 반란의 수괴로 밧줄에 묶여 끌려온 이방간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 당시 이방원이 어린 이복 동생들을 얼마나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도륙했는지 누구보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조정의 대신들 역시 일제히 들고 일어나 역적 이방간의 목을 베어 거리에 효수해야 한다고 핏대를 세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역은 곧 죽음이라는 조선의 엄격한 국법이 시퍼렇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원의 입에서 나온 최종 결정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예상을 철저히 뒤엎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방원은 대신들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친형의 목숨을 내 손으로 거두는 것은 차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이라며 이방간을 살려주었습니다. 대신 이 모든 반란의 책임을 엉뚱한 것으로 돌렸습니다. 형을 교묘하게 사주하고 이간질한 박포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 그의 목을 베는 것으로 끔찍했던 사건을 서둘러 무마했습니다. 결국 이방간은 목숨을 건진 채 영원히 도성으로 돌아올 수 없는 먼 지방으로 쓸쓸히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의외의 관대한 결정은 이방원의 정치적 입지를 그야말로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방원이 권력에 눈이 먼 무자비한 살인귀가 아니라 눈물과 정을 아는 가족을 사랑하는 관대한 인물이라고 입을 모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심은 빠르게 이방원에게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눈물 이면에는 뼛속까지 시린 차가운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미 군사력을 잃고 철저히 고립되어 유배된 이방간은 더 이상 그에게 털끝만한 위협도 되지 않았습니다. 굳이 동복 형제를 죽여 역사서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사대부들의 반발을 살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살려두는 것이 자신의 너그러움을 과시하고 왕의 자격을 증명하는 가장 훌륭한 정치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철저히 통제되고 계산된 자비였습니다. 이방원의 이 소름 끼치는 결정은 그의 권력 장악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두 번째 왕자의 난을 완벽하게 진압하고 민심까지 장악한 후 이방원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이제 조선 천지에 단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궁궐에 갇혀 지내던 허수아비 왕 정종은 동생들의 끔찍한 권력 투쟁을 지켜보며 남모를 깊은 절망과 극도의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정종은 용상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피비린내나고 끔찍한 자리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계속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는 결국 자신의 목숨마저 온전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결국 사건의 여파가 채 가라앉기도 전인 얼마 후 정종은 중대한 발표를 합니다. 이방원을 왕의 공식적인 후계자인 왕세제로 책봉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입니다. 아들이 아닌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이 파격적인 선언은 사실상 이방원이 다음 조선의 국왕임을 온 천하에 인정하는 공식적인 항복 문서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방원은 겉으로는 형님의 뜻을 받을 수 없다며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며 사양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조정 대신들의 간곡한 청을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모양새를 완벽하게 연출하며 세제의 자리에 늠름하게 오릅니다. 세제가 된 이방원은 왕위에 오르기도 전에 조선의 권력 구조를 뿌리째 뒤바꾸는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사병혁파였습니다. 왕족과 개국 공신들이 개인적으로 거느리고 있던 모든 사적인 군사력을 국가의 정규군으로 강제 귀속시키는 무시무시한 조치였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사병을 이끌고 두 번이나 피비린내 나는 난을 일으켜 권력의 정점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르자 미련 없이 그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자신 외에는 이 나라의 그 누구도 무력을 가질 수 없게 만든 이 단호한 조치는 조선의 모든 군사권을 오직 왕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결정적이고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수족이 잘려나가는 것을 본 대신들과 공신들의 거센 반발과 원망이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소불위의 권력을 한 손에 쥔 이방원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조선 팔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이미 왕이나 다름없었던 이방원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왕권을 더욱 무섭게 공고히 다져나갔을까요? 이방원의 권력 장악 과정은 단순히 칼을 휘둘러 피를 부르는 야만적인 숙청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칼을 쏠 줄 아는 무인이기 전에 과거에 급제했던 뛰어난 지식인이자 탁월한 통찰력을 가진 행정가였습니다. 세제의 자리에 머무는 동안 이방원은 고려시대부터 병폐처럼 이어져 온 낡은 통치 체제를 과감하게 뜯어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 정도전이 주장했던 국왕의 권력을 제한하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펼치려 했던 정치 철학을 철저히 쓰레기통에 폐기했습니다. 대신 국가의 모든 중대사가 오직 왕의 손을 직접 거치도록 국가 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최고 의결기관인 의정부의 관한을 대폭 축소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6조의 판서들이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접 국사를 보고하도록 하는 6조 직계제의 기틀을 확고히 마련한 것입니다. 이는 신하들의 권력을 억누르고 오직 왕만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철저한 중앙 집권적 군주제의 화려한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방원의 치밀한 제도적 정비는 훗날 그가 태종으로 즉위한 후 조선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국가로 만드는 든든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는 무력으로 형제들을 죽이고 권력을 찬탈했다는 자신의 깊은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강력하고 흔들림 없는 국가 시스템을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1등 공신들조차 왕권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숙청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헌신적으로 내조했던 아내 원경 황후의 친정 식구들은 처남들을 모조리 죽였고 훗날 성군 세종이 되는 자신의 아들 충녕대군의 장인인 심온마저 역모로 몰아 멸문지화를 면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강력한 왕권 하나만을 위해
철저히 고독하고 피 묻은 왕의 길을 스스로 걸어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잔혹한 피해 과정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역사에 어떤 씻을 수 없는 유삭을 남기게 되었을까요? 1400년 11월 두려움에 떨던 정종은 마침내 무거운 왕의 짐을 내려놓고 이방원에게 온전히 왕위를 양위했습니다. 2번에 걸친 끔찍한 형제 간의 사륙전, 그리고 수많은 공신과 친족들의 피를 밟고 나서야 이방원은 마침내 조선의 제3대 국왕 태종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방간과 이방원 사이에 벌어진 2번째 왕자의 난은 이방원이라는 한 인간의 끝을 모르는 권력욕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선이라는 신생 국가가 불안정한 귀족 연합 체제에서 벗어나 왕권 중심의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만 했던 피할 수 없는 진통이기도 했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손에 묻힌 수많은 피와 잔혹한 숙청의 역사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위대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가 악역을 자처하며 제거한 권신들과 외척들 덕분에 그의 아들 세종대왕 시대에는 피비린내 나는 정치투쟁 없이 찬란한 민족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정치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치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비인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종이 차가운 이성으로 설계하고 닦아놓은 국가의 뼈대와 제도는 훗날 조선이라는 나라를 500년 동안 굳건히 지탱하는 강력한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초기 전국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방간과 이방원의 2번째 왕자의 난, 그리고 절대 권력을 향해 걸어간 태종 이방원의 차갑고도 고독한 여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역사 속 인물들의 치열한 심리전과 그들이 내린 냉혹한 정치적 선택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권력의 본질에 대해 어떤 무거운 의미를 던져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더 깊이 있고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